자, JBC 뉴스 청자 여러분, 오늘 9월 28일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 JBC 뉴스 창간 8주년 릴레이 인터뷰 그 세 번째 주자가 바로 한근영 최고위원입니다. 한근영 최고위원 오늘 제가 유튜브 썸네일을 통해 가지고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말 타는 사진을 올렸는데 누굴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이 얘기 나오고요. 또 제 이름까지 나오고 하여튼 우리 애청자분들 상상력은 완전히 세상 1등입니다. 1등. 그 말 탄 어린 아이가요. 바로 한근영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입니다. 한근형 하니까 자꾸 제 형 같은데요. 형 아닙니다. 한근형인데요. 그래서 한근영 최고위원이 지금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와 있는데 오늘 한근영 최고위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젊은 청춘이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30도 안 됐는데 30도 안 됐으면요. 진짜 이거 박근혜 대통령 석방 또 탄핵 무효 이거 이전에 지금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또 여자친구 만나 가지고 연애 활동도 하고 또 지금 현재 한근영 최고위원이 부경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복학을 안 하면 학교를 잘린다 해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지금 공부하랴, 애국활동하랴,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킬라, 탄핵 무효운동 펼칠라, 우리 공화당 또 매주 최고위원 회의 참석하랴. 아마도 이분 제가 볼 때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도 한근영 최고위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주자 한근영 최고위원을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 인간적인 면을 좀 돋보이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들으면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은 여기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자, 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제가 입에 항상 까방송 까선생님 입에 붙어가지고 내가 부르지 말아 있거든. JBC 뉴스 제가 항상 계속 얘기 드렸는데 네. 지금 방송에서만 보던데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의 세 번째 주자지만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의 시청자가 이렇게 한 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한근영입니다. 오늘 우리 한 최고위원이 제 사무실을 못 찾았어요. 이 사무실이 눈뜬 장님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실에 이제 있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이 있는데 그 큰 공공기관 건물 대신에 다른 쪽에 그렇게 멀진 않아. 공공기관 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부랴부랴 그래도 달려와가지고 우리 딱 정시간에 마쳤습니다. 원래 길 잘 잊어버리고 약간 좀 길치 기질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공부 잘하고 또 집중력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 이게 길을 잘 잃어버려요, 순간. 그래서 착각하면서 길을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한 최고위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의 길은 안 잃어버리고 잘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 어떤 길이에요? 제가 친구들한테 가끔씩 하는 말, 왜냐면 좀 익숙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니까 애들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후회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정의하는 후회의 정의가 조금 남달라요. 후회는 내가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는 후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후회가 아닌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나는 힘들고 고되고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겠지만 그 선택을 다시 할 것이다. 저는 이게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도 투쟁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함께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순간에 결과가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우리 오늘 한 최고위원이 제가 질문하는 건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방송 끝내버려야 되겠다.
인트로에서 바로 제가 다 알겠습니까? 다 얘기해버렸네요. 아, 올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말씀 인트로 전에 뭐 예. 30도 안 된다는 한국 나이로 딱 30 됐고 한국 나이로 30, 만으로는 91년생이니까. 예, 맞습니다. 29세. 원래 고향이 부산 아니에요. 예,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초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잠깐 이사를 다녔다가 강릉이나 이렇게 다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돌아와가지고 그다음에 쭉. 이제 쭉 하고 원래 대학원 휴학 중인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아까 밑에 이 자막이 나가는데요. 부경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재학 중으로 나갔는데 아까 제가 휴학 중으로 적었거든요. 올해 복학했다며요. 이번에 복학을 안 하면 네. 자동 재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랑 전공이 완전 겹치지 않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사실 논문까지 다 써놨고 제가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정말 제 전공이 제 나름에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뭔가 세상 뭐 바라보는 일식이나 아니면 뭔가 공대생으로서 계산하고 전자공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저한테는 이제 감정적으로나 걔네들이 이제 장난질하는 거에 안 넘어가는 그런 거에 기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전자공학 쪽이 좋아가지고 그걸로 전공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오갈 데 없으니까 이과에서 그냥 취업이 잘 되니까 전자공학과로 취업했는가? 사실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을 할 때는 성적 맞춰서 간 게 사실 맞고 왜냐면 부산대랑 부경대를 이제 넣었는데 서울권은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그때 사실. 그래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서 아예 안 넣었고 부산대 부경대를 넣었는데 부산대는 약간 물리학과 이런 데 넣었는데 붙었고 부경대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둘 다 붙어서 전자공학과가 제일 낫지 않냐 부산대 부경대 크게 차이도 없으니까 그래서 부경대로 오게 됐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유명인사 다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별로 나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그래도 이제 한근영 최고위원이 또 국회의원 또 후보도 이 지역구에도 2번 출마했죠. 예. 2번 출마했고 또 우리 공화당이 상징이 이제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 사회자로 이제 또 인정받고 있고 완전히 유명인사인데 보니까. 근데 교수들이 교수들 중에서 자빨 교수들이 있을 줄 아니겠어요. 일단 다행히 제 전공 지도 교수님이 공식적으로는 2분이고 실질적으로는 1분이신데 2분 다 제가 활동하는 거를 엄청 반대하시진 않아요. 일단 한 분은 너 같은 애도 있어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그래도 네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 팽당하고 이런 건 순식간이다. 이렇게 제 걱정을 해주시면서 너의 이제 국가관이나 이런 거는 지지한다. 이 방송을 혹시라도 우리 부경대학교 교수님께서 보고 계시면요. 대한민국의 반듯한 청년 우리 한근영 대학원 학도생입니다. 지금 대학원 석학 전공 중에 있으니까 우리 한 최고위원 좀 불이 간단하게끔 잘 해가지고 졸업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 최고는 이 태극기 집회를 언제부터 나왔어요? 제가 와본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아버지랑 나오자고 했던 건 1월 달부터인데 2017년 1월이죠. 16년 11월 말에 이제 제가 한창 그때 그 촛불 집회가 날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으면서 아버지랑 되게 언쟁을 하다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에 대해서 좀 부정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민심의 장이라고 보시면 민심의 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많이 다퉜다 그러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엄청 싸웠었죠. 근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지금도 친구들이 저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술 먹다가 정치 쪽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얘기 못하게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하는 친구가 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끼리 정치 얘기하면 오히려 안 좋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탄핵 과정이 일어나고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서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보지도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본인은 다 알고 있는데 억울한데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언성만 높아져요. 이렇게 아버지는 어떤 구도에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행위가라든지 촛불 집회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아버지가 제 나이 네. 제 나이 전후였을 때는 아버지도 사실은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좌파에 가깝다고 봤어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은행노조 활동하고 왜냐면 저기 그때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남은행이라고 동남은행이 부산에서 예전에 그 동남은행이 이제 망했죠. 맞죠. 그 정권 예. 막 그 노태우 정권 그 말기하고 김영삼 정권 뭐 초이쯤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난리 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은행 노조 활동하고 심지어 그때 그 은행 지점 열쇠를 들고 있는 장본인이어가지고 지점장이 열쇠를 넘기고 도망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수배 대상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노조원들이랑 의리 지킨다고 다른 은행 스카우트 제의도 안 받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은 의리 버리고 한 사람들 지금 막 지점장 돼 있고 막 자기보다 후배 그런 거를 보고 원래 아버님이 은행 그 출신이에요? 예. 부산 동남은행. 예. 근데 그러고 은행 쪽 계열에는 이제 본인도 자존심 있고 안 가고 다른 사업 이렇게 하시다가 뭐 경제적으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다가 근데 뭐 이제 쭉 살아와 보시니까 여러 사업을 해보니까 아 좌파 정치인들이 말하는 건 허울 좋고 말도 안 되는 경제론과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반대한민국 적이다라는 확신을 세웠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수 쪽으로 확신을 세우신 지가 한 40 전후에 이제 보수적인 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활동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한 대 안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까불다가? 저는 아버지한테 까불진 않았고 아니, 아버지한테 이제 뭐 아버지가 촛불 집회 관련해 가지고 저거 소위 말하자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들, 대한민국 부정하려는 좌파들이 일으킨 난동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 한 최고는 그때 당시에 그게 아니다. 아빠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것이고 맞아요. 아버지가 야 이놈의 시작 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안 하고, 언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제 막 언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어찌됐건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가장 존경하는 사람 탑3 중에 한 명으로 꼽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시대적 상황, 본인 개인적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항상 어찌됐건 저랑 제 동생, 저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진짜 고진질 마다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 되게 답답했어요.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지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면 아버지가 틀리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제대로 보고 알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맞다면 세상이 다 틀렸다 해도 우리 아버지 말을 아들인 내가 들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사실 처음에 혼자 몰래 혼자 몰러 오셨어요? 네, 서울에 왔다. 서울에 혼자. 그때가 몇 월 달쯤 돼서 오셨어요? 11월 말. 11월 달. 그때 11월 말인가 12월 중가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촛불이 한창 불타오를 때인데 그때 그걸 보고 뭘 느꼈어요? 제가 그때 토요일에 갔었으니까 그때 낮에 갔었거든요. 낮에. 촛불 밤에 불타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에 꽤 많긴 했어요. 근데 많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에 막 대낮에 가니까 그 방송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게 보였어요? 그래. 뭐 진짜 북한이 우리의 미래의 길이다 이런 깃발이 진짜 실제로 휘날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고맙다고 그때 한참 제가 4년 전이니까 26살이잖아요. 26살 때네. 한참 파릇파릇하고 지금 많이 사왔거든요. 배지를 주는데 배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주는데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앞뒤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좀 뭐 내가 기대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민심의 장, 민의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중생 7명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여중생 7명. 그 뭐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많이 지나갔어, 그지? 촛불 집회 그 뭐 이상한 뭐 촛불 집회 그때 뭐 장신구 같은 막 얼굴에 달고 머리 달고 그래서 진짜 애들이 어린 나이 기특하다. 나 니네 나이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왜 그랬었어요. 근데 애들이 하는 그 중에 좀 말을 좀 잘하는 애가 하는 말이 학교 선생님이 촛불 집회 안 다녀오면 수행평가 좀 그래요? 그냥 뭐 지금 그때는 정교조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냥 돌이켜 보니까 제가 커오면서 저를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 중에 정교조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고 운이 좋았던 건데 그 정교조가 뭔지도 모르다가 그 뒤로 이제 이거 뭔가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광화문 그 현장에서 사실 서울역까지 별로 안 멀잖아요. 처음에 내렸을 때는 이제
그냥 버스 타고 갔다가 내려서 걸어갔어요. 걸어오는데 거기에 뭐 태극기 집 촛불 집회가 안 내렸다고 하는 사시는 분도 있어. 뭐 대학문 쪽에도 조금 계셨던 것 같고 서울역 쪽에 그때 당시 계셨어요. 조금 몇 분이 계셨지. 한 10몇 분, 20분 정도 되셨어요. 완전 사람들한테 이제 동물원 원숭이 취급당하는. 처음에는 그냥 저도 약간 남들 시선이 약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이런 약간 삐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대생의 관점, 그러니까 뭔가 기승전결 어딘가 완전히 뭐 딱 맞아야 된다 이런가. 논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촛불 집회는 계속 제가 거기서 들었던 연설이나 혹은 주장하는 뭐 슬로건들이 뭔가 항상 논리가 아니라 감성에 기대가지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뭐 감성과 선동. 네, 근데 태극기 집회 그때 당시 어른 좀 되게 나이 많으신 분도 있었고 본인 뭐 의사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도 하시고 뭐 어떤 할머니 한 분도 오시고 막 이러는데 되게 뭔가 논리가 기승전결하고. 근데 자 봐요. 이 촛불 집회를 보고 나서 사실 이제 그때 당시 26인데 바로 태극기 집회 이쪽에 이 사실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 행동을 옮기는 건 다르거든. 근데 행동을 옮겼어요. 그 왜 계기가 뭐예요? 행동을 옮긴 게? 사실은 뭐 계기는 좀 운명이랄까 우연이랄까 그런 건데 그냥 걸어 가보고 싶었어요. 서울역까지. 뭔가 그 촛불 집회 현장을 너무 실망을 했어요. 촛불 집회 현장을 뭐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던 것도 아니고 한 3-40분 돌아다녔는데 너무 실망인 거예요. 빨리 그 중학교 여자애들이랑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사실 빨리 여길 벗어나야겠다. 이거는 뭔가 학생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멀지 않은 반대의 얘기를 들으니까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 아버지한테 배운 것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항상 뭔가 얘기를 들으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맞아 보여도 막상 얘기 들어보면 또 뭐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고 아예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대립을 하면 싸움 자체가 원래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실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들어는 봐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또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들어봤다가 이거 진짜 일리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 내려. 그때 그러면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 놓은 연사 얘기를 들었다 이거죠. 그럼 그때 기억나는 연사가 누구예요? 뭐 약간 본인이 의사 출신이라고 하시는 의사 출신. 분이 있었고. 그 대표하는 장군은 안 계셨어요? 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뭐 다른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집회 그때 약간 그것도 저 있지.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던 현장이 또 4년 전이라 정확히 어디 쪽에 무대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이 부산역에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 내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부산 내려가면서 아버지 생각이 옳았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굳어지게 됐겠구만. 이거 뭐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아버지가 설명을 못해. 논리적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데 뭔가 아버지가 말하는 게 이게 마냥 실없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논리와 근거가 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더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딱 석사를 시작할 시점이어가지고 연구실에서 거기 살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석사를 안 하다가 석사를 원래 하려는 했는데 3학년 때부터 연구실을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석사 논문 쓰는 미리 연습을 저는 4학년 졸업 다 하고 가는 바람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서 공부가 좀 많이 뒤쳐져 있어요. 석사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막 일주일에 한 3번씩 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정치 얘기만 찾아본 거예요. 그때 당시 JBC 뉴스 그걸 많이 적었는데 그거 안 봤어요? 제가 봤던 글 중에 JBC 뉴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만 봤으면 빨리 다른 거 찾아보지도 않아도 금방 깨어났을 건데. 내가 뭐 이런저런 글을 다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게 뭐 JBC 뉴스 건 이거 다 기억을 일일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2016년도 10월달에 촛불 집회 일으켰던 민주주의 실체의 그 단체들, 그 단체가 친북 세력들이고 이 친북 세력들이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아마 작동했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 글을 적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2016년도 10월달에 그거를 적었으니 그거를 당시 많이 봤어요.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욕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정확히 잘 봤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 나와가지고 집회를 처음 언제 왔어요? 그러면 태극기 집회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같이 오셨나 아니면 혼자 오셨나? 아버지랑 같이 처음 왔죠. 아버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와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네. 새해가 딱 지난 첫 예, 2017년도 첫 집회. 예. 첫 토요일 집회가 삼성역이었을 거예요. 삼성역. 예. 강남 삼성역이었는데 예, 예. 그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예. 한 20일 동안 자료를 찾아보고 딱 한 그 집회 오기 한 10일 전쯤에 이미 네.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며 나는 이거를 모른 척 할 것인가 이거를 양심 있게 행동을 해야 될 행동할 것인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투자가 될 텐데 도망가는 성민 아니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딱 아버지랑 술 한잔 하면서 아버지 우리 태극기 집회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올라갔을 때였어요. 네,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태극기 집회 사회까지 하고 한 1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가장 살면서 절 낳고 나서 제일 좋았던 때가 제가 태극기 집회 같이 가자고 했던 때라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태극기 집회 가자고 한 것은 한 최고가 먼저 아버지에게 아버지 태극기 집회 가고 싶다. 아버지도 흔쾌히 오케이 가자.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요즘에 이제 이 부자 관계에도 이념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투고 또 이러는데 자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무대 연단에서 뭐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 가서 못 잡았죠. 네. 근데 되게 좀 그 우연찮은 게 네. 그 강남 삼성역에 제가 갔던 그 첫 집회가 삼성이었고 장소가 삼성이었고 처음으로 MBC가 그 공중파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때 무역센터 앞이거든. 그 예, 삼성동. 예, 내가 기억이 나거든. 그때 나도 거기 있었는데. 예. 그때 취재를 했을 때 그 MBC에서도 예. 이제 좀 호의적으로 취재를 했고 그때 공중파에 실제적으로 9시 뉴스에 나갔던 3명이 나갔었는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제가 인터뷰가 된 MBC하고 인터뷰를 했다. 네, 예. 여러 명이 됐는데 그 중에 3명 딱 걸러졌는데 그 중에 네. 제가 된 거예요. 방송에. 저랑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굴로 군이랑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한 대여섯 살짜리 어린애 아버지 이렇게 3명이 인터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오게 됐고 예. 바로 그 부산에서 그냥 나는 갔다 왔고 다음 주에 또 가야지 이러면서 공부도 하면서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집회 주최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MBC를 본 집회 주최 측이 예.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그 연단에 서겠냐 물어봤다. 그때 또 심정이 어땠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네. 제가 아버지한테 상상을 했어요. 네. 제가 하는 게 맞냐? 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변변찮은데 그냥 한번 그렇게 젊은 사람이 왔다는 걸로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괜히 실망감을 줄까 걱정된다 이랬더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다. 모자라더라도 다들 이해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듣고도 결정을 안 지었는데 그때 한창 연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세결군이라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좀 저한테 귀감이 돼서 저런 어린애들도 하는데 제가 부족하더라도 용기를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첫 번째 연설이 어떤 거였어요? 그때 마로니에에서 집회를 마로니에서 그 연설 기억해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조금만 해봐요, 저는 좀 조금만. 흑역사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왜냐면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거는 다 맞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약간 위트를 섞는다고 네. 약간 차기랑 차차기를 얘기를 하는데 네. 두 명 다 제가 지금 와서는 좀 실망스러운 이름들을 언급을 해가지고 대충 내가 알겠습니다 누군지. 네, 누군지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뭐 이름만 이야기하면 우리 그 한채고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네. 그때 그 연설 이후로 뭐 종종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주최 측에서. 근데 이제 좀 되게 좀 뭐랄까 실망감 혹은 이제 의아함이 계속 들었던 거는 좀 주최 측이 좀 더 그때의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모인 인원 숫자에서 더 많은 변화나 무브먼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너무 폐쇄적이고 약간 그때 그러니까 좀 우파 어떤 이 우리 태극기 시민들을 지도하는 자들이 리더들이 상당히 어떤 그 폐쇄적이고 리더답지 못해. 또 이 사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도 못하는 그걸 이제 눈으로 봤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럼 조은진 대표는 언제 만났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정광용 네. 씨가 무대에서 막 조원진 응답하라 했을 때 네.
그 전에도 이제 무대에서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삼선 의원이구나. 근데 그 우리 무대에 그래도 오긴 오는구나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은 뭐 저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의 국정활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지. 당시 뭐 조원진 대표가 누구인지 예. 또 뭐 당시 조원진 의원이지 그 몰랐던 분인데, 근데 이제 이 조 대표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의 연설을 봐서 그분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어요? 아니면 뭐 조원진 대표는 뭘 봐서 이렇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김진태니 뭐 누구니 예. 그 뭐 누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예.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뭐 김진태가 그 대선 후보가 되고 이제 예. 경쟁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무조건 이게 짜여진 판이고 대선 예. 후보가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현장에서 국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이라도 제대로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죽지만 살아나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그리고 체기 집회 초창기 때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대권 후보를 잡은 이제 홍준표라는 사람은 딱 봐도 이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한테 대통령관에 그냥 못 박을 사람인데 그 이력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남재준이 뭐 남군이 뭐 이렇게 사람들 나올 때 이제 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표님이 딱 응답하고 그 뒤로 이제 그 대선을 치르는 그 승기가 0.0년일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행하는 행동이, 그때 그럼 조원진 대표를 지지했어요? 예. 지난 그 새누리당 그때 조원진 대표가 새누리당 예. 대선 후보를 넣었잖아요. 네. 어째 보면 이제 태극기 집회는요, 대부분 보면 한 60, 80대, 70대가 주축인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와 되게 반가워하고 굉장히 기특해하고 대접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대접을 안 받으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뻐해 주시는 마음만으로도 사실 뭐 저는 약간 부담돼요. 왜냐면 그 예뻐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부응을 해야 되는데 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 자체가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 그릇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제 한 사람의 역량이 되게 컸다면 제가 이제 대통령 탄핵에 완전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이고 정말 이제 젊은 사람들 몇 명이라도 더 데려오는 귀감이 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뭐 그때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 앞서서 이제 얘기했지만 행동하는 양심이 있냐 아니면 눈 감는 양심이 있냐 두 가지 차이거든. 맞아요. 근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그 여심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위 이제 이 불의를 못 참는 뭐 그런 성격인가요? 그런 성격은 원래 좀 있었어요. 그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남고를 나왔는데 남고에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실 가면 담배를 애들이 굉장히 많이 피워요. 제가 있는 층에서는 애들이 담배를 못 폈어요. 왜? 뭐 그거를 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이 담배 피우는 건 옳지 않다라고 아버지께 배웠고 뭐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셨지만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학교에서 피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저는 안 폈지만 안 폈고 그래서 애들을 쫓아보내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협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애들 때려 팬 거는 없습니까? 아 좋은 말로 그냥 나하고 다르네. 나는 애들 많이 때려 폈는데 뭐 때려 패진 않았어요. 뭐 나쁜 일 하거나 이제 저랑 그때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시비를 거는 거는 또 뭐 맞고 넘어가는 거는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저기 어릴 때 사진인데 저때가 언제 때예요? 저게 이제 한근영 첫돌 뭐 그쯤 첫돌 첫돌 사진 때 이제 첫돌 저게 이제 첫돌 때예요? 첫돌인가 3살 땐가 하여튼 3살 땐가. 우리 그 이 한 최고위원을 보면 딱 보면 불의를 못 참는 좀 반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이 보수파의 전형적인 얼굴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한 최고위원을 보수파의 전형적인 얼굴로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본인도? 진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시네요. 그 최근에 사실 그런 책이 있는 줄도 사실 몰랐는데 대표님께서 한번 보수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고 아시죠? 베리 골드워터 그분께서 쓰신 건데 그 책을 읽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읽어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뭐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그 제목에 걸맞게
그 양심에 걸맞고 도덕적 선의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서 뭐 자기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이득 보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사회에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많이 귀감을 얻었는데 근데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우파들은 진짜 대부분이 그게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보수든 좌파든 간에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새가 날으려고 하면 양날개로 날듯이 결국은 이 한국도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발전되려면 좌와 우가 서로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양심들. 맞아요. 좌든 우든 간에 썩은 양심들, 이 썩은 양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정치 전문이 아닌 정치를 전혀 무계하게 생각하다 계속해서 뭐 전자공학 쪽에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화가 나죠.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인데 정치를 볼 때 우리나라 정치들을 어떻게 봐요 지금 우리 한채구는? 최초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 탄핵보다 사실은 저는 더 흥분을 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정치를 알게 되고 정치를 알게 되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삼성이든 SK든 그 기라성 같은 기업들과 그 설계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반도체 기술을 이 중국한테 다 퍼주는 환경을 필두로 다 퍼주는 그게 이제 국감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네, 전혀 관심이 없다. 시사적인 게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게 딱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까 말하다가 약간 말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약간 성적 맞춰서 전자학과가 취직이 잘 되니까 갔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군대를 어디 제대했어요? 제가 군대를 대구에서 나왔어요. 대구 편한 데 있었네. 네, 근데 제 부대에서는 제가 진짜 모범 병사의 표본일 거예요. 네, FM 표본입니다. 그래서 뭐 일도 제일 많이 한 편이고 했는데 딱 군대를 나올 때쯤에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떤 영상을 봤는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자공학은 꿈을 현실화시키는 그러니까 제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남들이 뭐 하늘 나는 자동차 뭐 아니면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꿈만 꿀 때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도 뭐 연예인도 아니라 그런 전자공학도들이 만드는 거다라는 그 얘기가 하필 또 제가 전자공학과에 있으니까 가슴을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 나와서는 이제 우리나라 또 삼성이 세계적이니까 진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세계에서 지키겠다. 석학이 되겠다. 세계적. 약간 그런 포부를 품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공학 공부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 서강대학교 출신이지. 서강대학교. 한양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공학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이 공학도를 하시는 분들은 0.00001mm에서 모든 게 승부가 다 갈려지기 때문에 그 정확도 아니면 정확도 그거 틀려지면 제품의 성능 자체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사에 그분들이 굉장히 꼼꼼한데 근데 성격이 원래 그렇게 꼼꼼한가요? 뭔가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좀 게으를 수도 있고 그냥 항상 성격이 남에게 영향이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는 성격인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뭐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낮잠을 잔다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1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별로 막 그렇게 뭐 완벽주의자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남들과 뭔가를 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될 때는 되게 오차를 좀 허용을 못합니다. 저는. 여자친구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여자친구가 어디 지금 부산에 계신가? 예, 부산에 있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겠네? 방송 나온다고 따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네. 나중에 나가고 나면 말을 하려고. 나가고 전에 말하더라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참 어제 여자친구랑 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참 우리 오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속상했던 적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테이키 집회에 나온 지 진짜 한 1년 차 아직 만 1년이 12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자친구 앞에서 탄핵이 잘 됐다라고 막 열을 트니까 여자친구가 막
아니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남자친구 말을 하니까 약간 듣기 싫은 표정 있잖아. 왜 정치 이야기 해? 그런 이야기 왜 해? 이라고 이제. 왜냐면 TV에서 절대 아니라 내 남자친구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들어는 줘야겠는데 약간 듣기 싫은 그런 표정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정희 박근혜 욕하는 사람하고 나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여자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여자친구가 했어요? 딱 대놓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친구가 여자친구가. 막 울고 화냈죠, 막. 그러니까 저도 그때 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가장 저한테 화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여자친구는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는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근데 굳이 그렇게 예.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활동을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양심을 지키는 것과 삶에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약간 여자들은 또 동갑이에요? 하잖아요. 아니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5살 어린. 자,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이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내가 딸하고 뭐 결혼시키고 싶다, 내 사이를 싶다는 분들 많았을 것인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했죠. 예. 근데 그때 뭐 여자친구 있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했죠. 다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을 아끼는 분들, 혹시 뭐 내 조카와 내 딸과 뭐 이런 식의 뭐 연결을 해주고 싶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 되면 한 최고위원한테는 이 두 여자를 사귀는 게 이게 막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서울, 부산,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인지 알아요? 몇만 킬로? 아까 전에 예. 지나가듯이 얘기하셔서 네. 이게 지금 여기서 하시려고 네. 하셨나? 42,000km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예.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2,000킬로예요. 그러면 이 서울, 부산이 몇 킬로인지 알아요? 한 500, 600 사이. 500킬로. 네. 뭐 평균 500킬로 잡읍시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옵니까? 제가 지금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왔다 네. 갔다 하는데 한창 예전에 그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그다음 토요일 집회를 네. 전사할 때는 네. 2번을 왕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번을 오면 지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휴. 100번을 왔으면 아마 100번 넘었을 것인데 우리 한 최고위원은 이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예요. 한 100번 도실 거 아니겠어요? 예. 100번은 그렇죠. 그냥 넘었었고 100번은 그냥 넘었을 거고 뭐 전체 왔다 갔다 다른 거 다 하면 한 200번 이상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구를 이 20바퀴 도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그 저희의 집회 네. 수가 이미 거의 20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 집회에 제가 아파서인가 한 번 빠졌을 거예요. 예. 한 번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빠졌으면은 거의 다 왔잖아. 다, 예, 제가 연설이 없고 그냥 밑에 있을 때도 다 예. 왔었거든요. 뭐 우리 공화당 또 최고위원 회의 할 때도 왔고 뭐 대한애국당 시절에도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그 돈이 학생인데 예. 그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건데 그게 하면서 서울 부산이 오는데 뭐 돈 1분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 보면 또 하루에 서울에서 1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 건데 사실 언제 한번은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인 지금 자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랑 한번 술 먹고 좀 너무 이제 남자가 30줄이 다 돼가는데 예. 아버지한테 의존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충분히 고생하시면서 키웠는데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이런 길로 가게끔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고 나는 아직도 네가 옳은 길을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떤 결과일지 모르겠는데 가는 데까지 가보자라고 하시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원래는 그 KTX 왕복이면 이제 거의 59,800원 59,000이가 11만 원 돈이지. 12만 원 돈이지. 12만 원이라고 치면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하면 24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최고위원 때는 이제 학생은 제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지금도 학생이고 챙겨줘야 된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태극기 집회는 가능하면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회자가 한번 버스가 중간에 네. 그렇지. 한 퍼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사회자가 못 오는 그런 생각이 생긴다. 사회자도 토요일 집회 참여 그러니까 KTX 비용을 좀 내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침에 새벽에 KTX를 타려고 그러면 그때 버스가 없어서 택시 타야 되거든요. 택시 타는 비용만 한 15,000원. 그러니까. 그럼 제 일단 지금은 이제 현재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좀 오래 전부터 이제 차비는 지원해 줘서 KTX 비용은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버스 택시비나 이런 거 먹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를 뭐 우리가 평균 잡아 한 20바퀴를 돌았답시다. 돌았는데 뭐 지구를 도는 거는 시간입니다. 또 도는 거 자체는 또 돈이에요. 경제적 부담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정 부분들 또 이래 해야 되고 또 집에서 부모님이 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한근영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가령 예를 들어 입사할래, 전자공학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연구원으로 들어올래, 아니면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으로 남을래, 그럼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이미 일기 지도부 할 때 그런 선택의 기로에 한 번 있었었는데 예. 제가 알잖아요. 삼성에 들어가면 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원 동지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간다고 해도 당원을 탈당을 하진 않고 활동을 못 하겠지만, 근데 당원 동지들을 현장에 두고 혼자 도망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이제 존경하는 리더인 대표님께서 대표님을 저렇게 가시밭길에 두고 떠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절을 했고, 사실은 그래서 더욱 이제 이기 지도부 출마가 좀 망설여졌었어요. 왜냐면 경제적 자립도 안 됐지, 앞으로 2년 더 집에 신세를 져야 되는 의미지, 왜냐면 또 똑같은 의미로 취직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망설였는데, 후회가 안 돼요? 후회는 안 되고 아쉽긴 합니다. 아쉽지. 아쉽고 항상 항상 저한테 득이 되는 선택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원한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게 애국했던 사람들의 이 애국을 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항상 힘들고, 우리 이제 한 최고위원만 두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제 현실에 맞닥뜨리는 현실적 얘기거든요.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인데,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원망 안 해봤어요? 조원진 대표가 사회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선택은 제가 했기 때문에 대표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오게끔, 물론 제가 몰랐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알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제 성격상 이 탄핵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만든 그 부역자들과 그 쓰레기 같은 양심을 챙기지 않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 그리고 속았던 국민들, 언론들,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원망감이 오히려 더 의식화를 더했던 것 같아요. 이 사회를 하게 된 것도 조 대표가 제안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조 대표가 언제 조 대표를 만나가지고 조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미 그때 당시에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고, 하고 있던 당시에 이제 조시철 목사님이 그때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시절에 그때 이제 조시철 목사가 예, 맞습니다. 제안했어요? 아니, 조시철 목사가 사회를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사회자를 다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일단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뭐 제가 민폐가 안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다 보니 사실은 사회자는 저보다 진순정 최고위원이 선배입니다. 네, 그렇죠. 무려 한 몇십 차례가 선배일 거예요. 진순정 최고위원이 진순정 최고위원은 있는데 아마 눈 감은 진순정 최고위원 저 사진 누가 찍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순정 최고위원한테 보고 있을 건데 한마디 해주세요. 진순정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제 파트너이자 사실 집회에서 서로의 마음을, 저희 당에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입장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젊은, 저보다 좀 나이가 있더라도 그 젊은 사람의 입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자로서의 입장 다 겹치고, 거기다가 성향도 좀 비슷해가지고 저보다 좀 세세요 사실은. 제가 남자고 여성인데 저보다 더 강합니다. 저는 심지는 묻은 편인데 저는 약간 부드럽게 하려는 스타일인데 좀 강해요. 진순정 최고위원은 막 똑부러지죠. 그래서 똑순이지, 똑순이. 아닌 거 아니고 맞는 건 맞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상대방이 아니면 딱 봐도 아닌데 화가 나거나 혹은 이제 안 됐다, 잘못됐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가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약간 돌려서 말하고 획득을 하려고 하는데, 진책으로 딱 아니면 딱 바로 얘기를 하죠. 당신 틀렸다. 그렇죠. 잘못했다. 그래서 이 집회 사회할 때 서로가 이제 보니까 눈빛만 봐도 이제 서로 딱 무슨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알고 마이크를 주고받는 게 평소에 연습을 해요.
실전에서 다져지죠. 그러니까 실전. 그래서 따로 예. 저도 사실 뭘 하든 무대,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네. 발표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뭐 준비하고 무대 밑에 있는 것보다 무대가 차려졌을 때 더 네. 잘하는 무대 체질을 네, 무대 체질이지. 신체고는 네. 저보다 더 무대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 진짜 연예인에도 잘했겠다. 네. 혹은 이제 이 사람은 뭐 대중을 사로잡는 무슨 포지션을 했으면 잘했겠다 싶은데 네. 딱 태기 집회 사회자가 된 거고 네. 작성에 맞게. 네. 그래서 리드에 잘 따라가고 많이 배웠고 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서로 호흡이 딱 찰떡이 됐죠. 어찌 보면 지금 이 두 사람 다 조원진 대표가 발굴했어요. 맞아요. 조원진 대표가 발굴했어요. 이 조원진 대표 처음에 이제 제안했을 때 이제 거절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조 대표가 그냥 조 대표 성격도 한번 딱 잡으면 절대 안 놓는 책임인데. 좀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조 대표가 혹시 술도 설득 안 했어요? 술도 마시긴 했죠. 예, 술 마시면서 이제. 전 차라리 되게 예. 술 먹고 야 너 해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빠지고 도망가는데 대표님은 항상 뭐랄까 이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는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차대한 결정이 있잖아요. 중요한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최고위원으로서 혹은 이제 제가 이기지도부에 다시 출마를 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뭐 자기가 생각한 재단한 방식으로 해라고 종용을 안 해요. 네. 그냥 나는 이런 길을 갈 건데 뭐 진짜 비겁하게 배신은 못하겠다, 도망은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믿고 존경하는 리더가 제 예. 앞에서 솔직히 할 만큼 했고 지금 해도 애국자로 기억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길은 우리 그냥 당원들이 할 수 있도록 예. 하고 나는 빠지겠다 이래도 되는데 예. 대통령님께 미안해서 나는 도망을 못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술을 한 잔 드시는데 네. 그걸 놔두고 제가 출마를 안 하고 다시 일상으로 간다는 거는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조원진 대표라도 고민 안 했겠습니까? 본인도 고민했겠지.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이 조 대표한테 모두가 코가 낀 게 있다, 쉽게 말하자면 코 낀 게 갔는데 지금은 조 대표가 오히려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코 낀겼다, 코 껴 있다. 이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한다. 막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이게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운명적인 만남인데 뭐 조 대표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뭐 저는 대표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솔직히 현장에서 네. 가장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대표님의 리더십이 항상 거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그때 상황에 따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당장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 뭐 대표님도 신이 아니니까 네. 항상 다 맞진 않거든요. 네. 근데 뭐 대통령님도 신이 아니었듯이 아쉬운 선택이 있었듯이 똑같이 뭐 대표님도 실수하고 아쉬울 수 있는데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특히 저나 진채고나 같은 사람들이 채워줘야 될 부분이지 그거를 당신이 부족하니 리더로서 부적격하고 당신은 잘못했어 이렇게 대립하는 거는 당에도 좋지 않고 제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대표님에 대한 그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까지 이 나라와 대통령님의 의리를 지켰던 한 명의 전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때 이제 진수성 최고위원이 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HC 누군지 알아요? HC 아니 HC라고 예. 이거 나갔다가 대통령 메시지 가져왔습니다. 대통령 메시지가 HC하고 그 다음에 18 알아요? 18 뉴스, 예. 18C. 뭐 이제 우리 고당 들어와가지고 잇따라 탈당을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 조원진 대표 사당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모든 집단이나 이제 뭐 크게는 단체 뭐 아니면 뭐 기관 이런 데를 이끄는 사람들은 항상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의식이라고 하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착을 하면 책임을 지면 당연히 거기에 준하는 권리가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권한을 내놓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면 할게. 대표로서의 뭔가를 주면 할게. 이미 대표로서의 직위를 주어졌고 이제 활동만 하면 거기에 따른 더 많은 권한이 부여가 될 텐데 당원들의 민심에 따른. 근데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해온 신뢰, 조원진 대표님이 해왔던 신뢰가 쌓여있는데 당원들 사이에 그거를 자기는 그만큼의 하지 않고 파괴시키려고 거짓말을 뺏으려고 하고 네. 그런 걸 눈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놈의 심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김문수 대표를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되게 좀 좀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동남은행 그 파산 그 탄압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당시에 신한국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김문수 의원이 동남은행 사건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고 했기 때문에 당시 뭐 노조들 사이에서는 김문수 지금 의원을 지금 전 경기지사죠. 이분을 많이 칭송하고 그랬죠. 그래서 김문수를 되게 신뢰하고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빚도 있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때 당시에 노조 결의안에 사인을 안 해준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그러니까 그 은행이 그렇게 되고 했던 거라 안타깝고 하나 그 노조의 방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 사회에 잘못됐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유시장에 맡겨져서 뭐 다른 은행, 뭐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고 하는 게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을 뭐 국가가 책임져라, 뭐 사회가 책임져라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때부터도 이념적으로 그런 이제 소신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예. 1월 초에 1월 중순 1월 14일경인가 HC가 경기도 이 경민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출판 기념회 할 때 그때 한근영 최고위원이 이제 그때 사회를 봤는데 당시 이제 한근영 최고위원이 사회를 본 그것 때문에 HC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명 좀 해주시지. 사실은 그날 사회를 보러 가는 그 순간 몰랐어요? 그 갑자기 모여서 뭐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는 그때도 뭐 하는지 몰라고 세 분이서 뭐 당원들 뭐 시선 끌려 하나 이러고 그냥 가고 이제 가면서 근데 식사로 노랬잖아. 네, 식사하러 원래부터 안 갈 생각이고 왜냐면 그때 전부터 이미 느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뭔가 다른 걸 꾸미고 우리와 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실력과 노력과 평판으로 승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편법과 권모술수와 근모, 편법과 그 정당하지 못한 우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뭐 비득권에 가까운 그냥 지금 딱 보수파가 망한 그 방식을 그대로 또 차용을 하는 거에 실망을 이미 느꼈었고 이미 그때 당시 한 명의 청년으로서 근데 이제 끝나고 밥을 안 먹는다고 손살을 치고 나오고 있는 도중에 여기저기서 전화 와가지고 내 전화를 받았잖아. 예. 내 전화 받으면서 그때 한채 의원이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나한테 그때 한채 의원이 저한테요. 그때 그 이제 HC 그런 행동을 보고 이게 완전 양아치 아니냐고 그때 아주 바로 전망에 날리더라고. 양아치 짓거리지 하면서 아주 울분을 했던 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네. 정말 면전에 대놓고 공식적으로 싸우고 싶었거든요. 네. 속은. 근데 공식적으로 최고위원이 싸워봤자 어찌됐든 우리 당원들은 제가 젊고 최고위원이 싸우면 좋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결국 그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참았는데. 참 그 어떤 진짜 이 공학도의 길을 가다가 나이 지금 29에 안 볼 거 볼 거 다 봤네. 인간의 더러운 속성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뭐 꼭 그 HC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사실은 그냥 밑바닥에 있는 우리 평범한 당원들 중에서도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그건 이제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하고 계약질을 하고 아니면 뒤로 더러운 짓을 하고 사람을 뭐 괜찮은 사람을 모함해서 쓰레기로 만들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지도부 역할은 아슬아슬한 이 외주를 타는 것 같아. 이게 잘못 얘기해버리면 같이 덤탱이 돼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뭐 또 요즘 사람들 녹음도 잘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2기 지도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최고위원을 사실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몇 년을 했었으니까 또 이번에 2기 지도부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의욕이 앞서가지고 처음에 마이크를 잡는 거 보고 저게 다 자기한테 책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정말 너무 열의에 차가지고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을 보고 좀 걱정되고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제 침묵이 금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진짜 머리를 넘어 가슴까지 이게 울려 퍼지는 건 다르거든요. 침묵은 진짜 금이다. 제가 진짜 촉새처럼 대표님 좋아요, 멋져요, 좋아요, 우리 당 최고예요, 탄핵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들
별로 대표님께도 당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딱 침묵을 지키면서 적재적소에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이런 결정을 듣다 보면 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 술 한잔 마시다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내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냐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도 많이 했을 건데. 사실은 뭐 이번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혹은 뭐 상심을 하셨거나 떠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처음에 태극기 집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미 이 판은 진짜 이거는 최소 몇 년은 봐야 되는 싸움이고 도망갈 수 있을 도망갈 성격이 내가 되는가 도망가면 가도 되는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사실 없어요. 대통령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전혀 정치 모르지. 이념에 대해서 감복을 깊거나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 이력이 끝나고 나서 그분의 정치 이력을 글로써 문자로서 영상으로서 보고 들으면서 그 뒤에 감탄을 하고 했을 뿐이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는 그래도 자기의 방식으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남들이 몰라줄 때 모든 걸 다 걸고 싸운 한 명의 전사인데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런 사람을 버렸을 때 나중에 누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싸우겠는가 이거는 진짜 국가가 버리면 안 되는데 국가가 몰라주면 국민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서 사소한 얘기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신공격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커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해 왔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원들끼리 솔직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가슴을 울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이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소탈하게 이제 카메라 아웃 때 이제 우리 뒷얘기지. 뒷얘기, 오프라인 얘기가 저는 더 진솔하고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표님이 술자리에서도 뭐 늘 하시던 얘기지만 당원들 싸울 때가 제일 진짜 가슴이 아프다. 다 때려치고 싶고 화나고 분하고 진짜 심지어 눈물까지 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그걸 이제 공식 자리에서 딱 얘기하시는 거 보고 진짜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냐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공화당 왜 지지했는지 알아요? 우리 공화당? 옳은 방향을 했는데 사실 진짜 먹을 거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요. 부산에서 한근영 최고위원하고 그때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서 앞에 입구에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그때 새벽 2시까지 마셨나? 예, 좀 많이 마셨죠. 새벽 2시까지 마시고 이제 한채고 집에 택시 타고 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 한채고를 볼 때요. 이거 뭐 좀 이게 뭐 젊은 애가 미쳤나 싶으셨어요. 이거 아직 모시라는가 좀 죄송한 편이지만 무슨 이거 지금 이 공부는 해 그래서 한채고한테 이 사실 뭐 아들 갖고 이러니까 공부나 해라고 이 양반아 공부나 하고 뭐하지 뭐 그때 당시 대한애국당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공부나 하고 자기끼리 가야지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한채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러 가지 이제 국가관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제 우리 공화당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죠. 그분들 만나면 변함이 없어요. 늘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소리를 해.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진리, 그게 어떤 진실이요, 정의라는 게 그때 이제 한채 의원도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영향을 미쳤던 이제 했는데요. 제가 저는 이제 우리 공화당 사람들 잘 몰라. 전혀 우리 공화당 사람들하고 술도 마신 적도 없고 같이 교류도 한 적도 없고 또 태극기 집회 나가더라도 취재차 가는 거지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끝나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가버리니 도망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분들하고 밥을 먹으면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하고 또 먹어야 돼요. 이분 안 먹어버리면요. 뭐라고 얘기 놓냐면 저 사람들하고 A 집단하고는 밥 먹으면서 우리랑은 먹지 않고 이래 되거든. 한 사람들 일일 똑같아야 돼. 커피주도 안 마셔야 되고 내가 사진도 안 찍잖아.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가장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저한테도 그런 욕이 많이 들어와요. SNS로. 뭐 어떤 당원이 뭐 했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는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은 다 우리 공화당을 이제 이런 이 사람이 두면 나는 탈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거든. 나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탈당해라 그러거든. 제발 탈당해라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빨리 석방을 시키고 우리가 체제전쟁 이기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이 사소한 것까지 사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원진 대표도 거기에 대한 실망도 많이 하고 아마 우리 공화당 지도부들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극소수고 많은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분 없어요?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부산에 진짜 서명대를 하시는데 한때 열심히 하실 때 진짜 부산역에서 매일 서명대를 하셨어요. 매일 혼자서. 혼자서. 그게 사실 부산 서명대 시초였거든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성함 밝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아 그래요. 예, 제가 남자분이니까 여자분이십니다. 남성분. 남성. 처음 시작하신 분이 여성분. 아, 여성분이시고. 함께 하시고 지탱을 해오신 건 남성분. 예. 그래서 얘기를 하시길 안 좋아하셔서 하여튼 그분이 정말 사실 가장 귀감이 되고 왜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이제 우리 당의 내용이 있나 뭐 하나 일단은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사실 내용이 있었던 적이 있고 지금 모험식으로 잘 해주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조직원끼리 사람이 싫으면 그 대의가 아무리 맞더라도 행동을 안 하는 게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사실 좀 많이 더 그러더라. 그렇게 실망을 좀 많이 하는데 그분은 그런 거 없이 아마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안 흔들리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박근혜 대통령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잘 몰랐을 때 이제 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추석 다 돼가니까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마찬가지로 아까 후회 안 되냐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나온 건데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나 진짜 보면 볼수록 그 요새 조선 역사가 관심이 많아서 조선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광해군의 거의 환생이라고 할 만큼의 역사적 정치적 진행 방향이 너무 비슷하다. 뭐 결과적으로 중립외교 펼치면서 그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명예편을 안 들었다고 중립을 택했다고 신하 사이에서 반정을 당했지만 사실 실제적인 이유는 대동법을 했다든지 노비 해방이라든지 엄청나게 말실적이었죠. 상상할 수 없는 양반들을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들까지 차별 없이 딱 챙겨주는 거 없이 다 이제 백성들을 더 위하려다 보니까 그런 지켜주려는 사람들까지 다 등을 돌리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더 죽여야겠다는 확신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명나라와 사이에서 그 신하의 도리를 저버렸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분까지 주어져가지고 사실 현대판으로 따지면 탄핵인데 딱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을 간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전승절 간 것에 대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분명히 그걸 명분으로 굉장히 많이 삼았어요. 왜 갔느냐 뭐 이야기했지만 비판도 그리고 많았고 사실 미국 내 이제 공화당 보수권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보수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지금보단 덜 발휘했지만 그 분명 보수권자들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많이 실망을 해버린 거죠. 친중 쪽이다 때려대가 실망했죠. 그런 역사적 최치 발자취가 너무 광해군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한근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막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제목이 호위무사 한근영이라 그랬어요. 왜 호위무사 한근영이라는 제목을 달았냐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민초들, 우리 공화당 지도부, 조원진 대표, 한근영 최고위원, 이제 이런 분들이 다 호위무사예요, 호위무사. 마지막 남은 호위무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위무사 역할을 특히 이제 젊은 이 한근영 최고위원이 앞에서 이제 이 사회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생각한다 그러면요. 본인이 엄청나게 가슴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 탄핵되던 날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꼭 그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는데 꼭 올라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석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교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담당 교수님이 수업을 하루 휴강을 하고 다음 주부터 한 주 제가 더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다른 조교랑 수업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는 애들이 다 금요일에 또 다른 석사 수업이 있어서 저는 금요일 수업이 없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날 아버지는 올라가고 저는 뭐 부산에서 남았는데 오전에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전에 제가 수업이었는데 12시까지가 수업인데 수업 듣는 도중에 이제 애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아 오늘 치킨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치킨 먹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까 치킨 먹자. 그 했던 게 그때 당시에 되게 울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생각이 지금은 저랑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형 부산에 사는 영남권에 형 한 명이 저 그때 저녁에 만나러 와서 그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만큼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에 미치는 영향이 컸네요. 그치? 일단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통령 한 명 개인으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대통령 탄핵의 결과가 이 나라가 사실은 이미 그때도 이제 껍데기 빼고 내부는 이미 골마 터질 대로 터졌고 장기는 이미 대한민국의 장기는 이미 다 골마 나왔죠. 그런 암세포가 다 퍼진 상황이었는데 이제 진짜 껍데기까지 썩어 그냥 목이 잘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이제 손발이 다 완전 잘리는구나. 마지막 이제 기틀마저 없구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사실은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지만 아마 뭐 조선시대 그 정당성 있는 왕이 폐위되고 사육신으로 남은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백성들은 사실 자기 먹고 사는 게 먼저거든요. 그렇지. 지금도 제가 친구들의 얘기를 해보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건 거의 다 인정하지만 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내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뭐 권력자들 바뀌는 게 나랑 그렇게 뭔 상관이냐. 물론 문재인 들어서 힘들긴 하지. 문재인 때문에 탄핵이 더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차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렇지. 젊은 사람들 많지. 근데 그때 아마 백성들은 항상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까지 사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전사를 버리고 만약에 가면 이 나라가 살아남은들 그냥 아무도 그냥 하지 않고 권력만 탐하고 뭐 돈만 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진 않았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지금 해왔던 길을 계속 가고 싶은가 아니면 뭐 정치인 꿈이 있는가? 어떤 꿈이 뭐예요 그러면? 근데 뭐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치인으로 꿈이 있으면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역겹다거나 싫다는 느낌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라는 단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역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 제가 봐왔던 정치 역사나 사람들의 면면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때려 부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을 처음 만들 때 제가 이제 대한애국당 간다 그러니까 함께 그때 저 당을 보수 일당을 지지를 하면서 대기 집회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저를 설득을 했거든요. 특히 어른들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썩은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 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 안 한다. 똥물인데 차라리 깨끗한 우물을 새로 만드는 게 낫다. 한 바가지가 되든 한 컵이 되든 한 숟가락이 되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해서 대한애국당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진짜 이까지 와서 보니까 물론 그 제도권의 벽을 넘는 게 현실의 벽을 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저 108석 정도 있는 저 제도권에 있는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신성같이 자기들 호화호식만 하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먼 존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당원들의 이 열의와 이 그간의 행적이 결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실을 볼 때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그 결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결실을 안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누군가가 준비가 됐을 때 청년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적어도 그 전임에 했던 사람들로 인해 누가 안 되게
하는 게 일단 지금 제 목표고 뭐 만약에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준비가 돼 있다면 지금 저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시간 동안도 준비를 해왔지만 제가 진짜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전 진짜 대통령님 그 대통령 생활처럼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누리고 싶은 삶은 가정에도 충실하고 자식과도 놀러 잘 다니고 뭐 돈도 적당히 벌어서 여가 생활도 좀 하고 이런 생활을 바라는데 제가 진짜 바라는 정치인은 그거랑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혹시 이 지금 국민의 역적당 국민의힘 거기서 함께 뭐 일해보자고 제안 온 거 없어요? 그 예전에 홍준 그 네. 시절에 뭐 그쪽에서 누구한테 연락이 오긴 했는데 뭐 그게 이제 뭐 수뇌부의 의지인지 아니면 그쪽 구성원 중에 한 명의 의지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몇 번 제안이 오긴 했어요. 홍 씨 때도 황 씨 때도 한 두어 번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거절했어요? 그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똥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순정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진순정 최고위원도 이런 자에 그냥 안 맞고 가는 게 다행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한 입장인데, 자 지금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됐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대통령 개인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통령께 듣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제가 이만큼 고생했고 제가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그거에 대한 치하를 듣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저를 오히려 알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왜? 몰라도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리를 지키고 누군가가 신의를 지키는 게 꼭 알아줘야 꼭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실은 한때 그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면 다시 정치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생을 살다 가실 것 같다. 너무 힘들고 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분의 그릇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나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편하게 사시고자 하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종용하거나 제가 영향 끼칠 생각이 없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면 뭐 거기에 뭐 마당 쓰는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한근영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고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은 참 행복하다, 참 좋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국민의힘 같은 그런 사악한 위장 우파 기회주의자들이 아니고 또 지도자들이 항상 진실과 정의를 외쳐오고 특히 조원진 대표 또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 사실 이런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저 사람들이 정답인데 저 사람들 자체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근영 최고위원 또 진순정 최고위원 등 이제 인터뷰를 거쳐갔던 분들 또 전에 이제 이 자리에 왔던 일반 우리 공화당 당원들 이성희 씨라든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카라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분들이 있고 또 그 순수에는 애국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 앞에 자체가 부패요. 그 자체가 거짓이면 결국은 그런 부귀영화 자체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자 오늘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 뭐 질문 많은데 벌써 1시간 한 20분 지났어요. 네. 금방 지나가지? 아유, 예, 빨리 지나가죠. 자 이제 뭐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테니까요. 우리 방송도 이제 1시간 이래야 더 일이 지나가 버리면 무지해지니까 우리 한 최고위원 우리 공화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한근영 최고위원 한마디 딱 해주십시오. 일단은 오늘 처음에 거셨을 때 뭐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라고 하셨는데 너무 과찬이시고 정말 대통령 이름에 그리고 우리 당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사실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뭐랄까 현자 타임이라 그럴까 약간 좀 힘들거나
제가 좀 심리적으로 타격이 받으면 육체적으로 같이 아픈 스타일이에요. 저 사진 아시죠? 저 사진. 살이 너무 많이 쪘죠. 운동 그때 저 사진. 예. 살이 많이 쪄 있죠. 네. 예. 살 빼야 돼요. 저 사진 모습들. 또 우리 그 한근영 최고위원 옆에가 우리 동생이시죠? 앞에 있는 게 제 친동생. 앞에 친동생이고 뒤가 한 최고위원이죠. 예. 예. 저 미국에서 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굳이 태극기를 저렇게 들고 들으라고 하셔고 예. 찍으셨잖아요. 저 누가 사진 찍어준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죠. 자, 저 사진 보시면요. 한 최고위원의 그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 오늘 저 말 탄 모습,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말을 탔던, 저기 몇 학년 때예요? 저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예. 겁니다. 저 말을 탔던 한근영 아주 어린 아이가요. 지금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추, 그 중추 역할을 지금 딱 맡고 있습니다. 자칭 우리가 말하는 호위무사,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사.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호위무사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기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사입니다. 이런 훌륭한 이 청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화당에도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 기쁨입니다. 기쁨, 행복이고 행복하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짓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을 잠시 끊어서 미안한데 마작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저는 참 너무 과대 포장을 해주셨지만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과의 신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후회 없는 선택,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통령님을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 그 생각을 안 버리게끔 항상 소질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우직한 사람이고 싶거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동지 여러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힘든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잘 지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님과 그리고 저도 얘기했었는데 함께 더 이상 이제 침묵을 하는 것은 그리고 가끔 당원들 중에서 나는 책임 당원으로 돈도 내고 있으니까 할 만큼 한다라고 하면서 집회도 그 다음에 활동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이번 한 번 시작을 해보면 그렇게 일상에 영향이 심하게 가고 데미지가 가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해볼만한 투쟁이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작은 투쟁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JBC 뉴스 오늘 창립 8주년 릴레이 인터뷰 세 번째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한근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